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AWS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지루해지고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딱 집중하시고 딱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AWS LB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가 무엇인지. 사실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ELB 전체를 다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LB를 설명하려면 서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버를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EC2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EC2를 콘솔에서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의 이름은 AWS 콘솔에서 EC2를 상세하게 만들어 보기. 항목 하나를 집어가면서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마다 얘기하지만 AWS의 발전 속도는 한 명의 엔지니어가 따라가기는 이제 굉장히 벅찬 과정이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 AWS의 한국 사용자 모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어나운스먼트 되면은 AWS 피드 새로운 소식들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하루에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어떤 건 가벼운 주제지만 너무너무너무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되게 작은 업데이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AWS KRUG라는 커뮤니티를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입하시고 공부하는 것을 참고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C2의 대시보드를 가면 이렇게 런치 인스턴스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만들게 돼요. EC2 우리가 윈도우즈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 리눅스로도 만들어서 접속해 봤어요. 자, 그런데 그 항목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OS를 선택하라고 했죠. 사실 여기에 엄청 많아요, OS 종류가. 여기 OS 종류가, 이제는 안 나오나 보네.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하더라도 18개의 필터에 걸려서 18개가 나온 것 같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버전의 2023년 버전, 2002 버전, 그 월달 버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버전,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버전, 너무나 많은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AAMI는 엄청나게 많은 버전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쓰기만 하면은 가장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우분투를 사용했다. 우분투의 22점과 20점과 이렇게 그 큰 버전이 예를 들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딥러닝을 위한 그거 같은 거고. 그러니까 22를 선택하냐, 20을 선택하냐는 중요한 거지만 22의 최신 버전을 선택할 건지 20점 버전을 선택한 건지는 어떤 버전을 선택할 건지는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햇 같은 거는 상용 회사이기 때문에 이 우분투와 다르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안 나가는 비용도 있나 보네요. 제 생각에 이건 프리티어 일리저블에 안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아마 OSB 프리티어에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나가고 AWS는 프리티어라고 있는데 처음 계정을 만들고 개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정의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내가 AWS를 공부하다가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끄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비용이 엄청나게 차지가 되는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개인한테 10만원, 20만원 같은 경우는 큰 돈이니까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가장 친숙한 아마존 리눅스를 쓸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하는 걸 약간 권장 사양으로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네트워크와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에 있는 이 네트워크를 자신들이 더 잘 알맞게 구성해서 OS를 잘 만듭니다. 과거에는 약간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에러도 없고 아주 잘 만들죠. 우분투 같은 거는 이제 생태계가 엄청 크기도 하고 맥 OS냐 윈도우즈냐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맥 OS냐 윈도우즈는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가 쓰는 맥 OS고 이건 윈도우즈인 거고 특정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레드햇이나 수세는 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레드햇을 사용한 이유와 수세를 사용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계신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초심자는 아니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존을 선택할 거고 저는 그 중에서 아마존 리눅스 2를 선택할 겁니다. 아마존 리눅스 2023은 GA라고 하죠. 제너럴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나 명령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범용적인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키텍처를 정하라고 해요. 64비트가 있고 X86이 있고 ARM이 있는데 X86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GPT한테 물어봐야겠네요. CPU 아키텍처인 X86 64와 ARM 64가 각각 무엇인지 알려줘. 자, 기다린 동안 다른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은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있어서 T3N, C5N, A면 예를 들면 AMD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텔 인스턴스, C7I 이러면 인텔, 66G 이러면 이거는 그라비톤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만든 CPU 칩이에요. CPU 칩. 아마존에서 설계하고 만든 건 파운더리 업체들이 만들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사용할 만한 게 이제 T3 마이크로가 꽤 쓸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T3 마이크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페어는 SSH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시큐어 셀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통 접속하고 옛날에 서버를 다루시던 분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노트북은 이제 생체 인증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암호화키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강의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 클라우드 초보자들을 위한 EC2 인스턴스 SSH로 접속하기라는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요걸 좀 자세히 보시고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프런 디폴트 키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걸 쓸게요. 그리고 크레이트 시큐리티 그룹.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건 방화벽을 얘기를 합니다. EC2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 ALB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다 붙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만들지, 네트워크를 어디에다가 만들지, 서브넷은 어디다가 만들지라고 정할 수 있는데 저는 퍼블릭, 왜냐면 제가 지금 현 PC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시큐리티 그룹이면 여기서 사용할 시큐리티 그룹을 바로 만들어서 어태치라고 해야 돼요. 어태치를 한 거를 하겠습니다. my first SG for AWS 기초 교육 이러면 한글 일부러 안 먹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파일 이름을 만든다거나
할 때 영어로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IT 기업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한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시는 걸 최대한 지향해야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이는 이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 언더바와 대시를 다르게 구분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URL에는 언더바를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바가 어디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접속할 거야? SSH를 사용할 건데 이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설정을 의미합니다. SSH를 허용할 건데 anywhere이라고 하면은 0.0.0 되어 all allow API라고 해요. 제가 다음에 찍을 강의가 참고로 이제 VPC로 넘어가야 할 타임이 있는데, VPC가 사실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네,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이 이름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자 그 위에 모든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IP란 무엇인가? 인터넷이란 간단한 인터넷을 좀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저도 잘 몰라요. 간단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IP는 현재 우리가 IPv4 체계로 거의 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Pv6, IP4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IPv6는 기본적으로 2에 32승계밖에 한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 아마 100억 개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개수는 2에 32승이 학생 때는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몰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간의 규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거를 개수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휴먼들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00000이라고 하지만 000이라고 하면 누구나 접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이 밖에 PC에서 카페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IP를 내 IP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내 IP를 여기다 입력해 주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집 IP 공유기의 I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보안에서 블로킹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조건에 의해서 막는 방법. 굉장히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마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생각하는데, 지메일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다 열려 있잖아요. 그냥 이 IP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내 IP가 직접 들어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고, PC로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동네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핸드폰은 IP가 약간 바뀌게 돼 있어요. 통신사 그 구역을 지날 때마다. 그래서 그 IP가 바뀔 때마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건 any 오픈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그렇게 여러 서비스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의 어드밴스인데, 이제 new IP를 서버라는 건 한 PC에다가 IP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일반 PC도 그렇습니다. 2개의 IP나 3개의 IP도 지정할 수 있고, 서버 PC 같은 경우는 심지어 랜 카드를 2개 연결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조립식 PC도 랜 카드 연결선을 막 2개, 3개 더 꼽아서 IP를 더 할당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죽었을 때 하나가 잘 동작하게 이렇게 이중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 패브릭 어댑터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어태치할 수 있다.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네,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아마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아마 머신러닝, 대용량 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계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아마 엘라스틱 패브릭이라고 느끼는 거 보면 약간 전용 어떤 어댑터를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네이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리 어사인하면 뭐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IP를 10점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오토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가 매뉴얼로 내 IP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디스크 타입, 디스크를 추가하는 공간입니다. 디스크를 추가하는 공간.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디스크를 추가해서 여러 개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번 하나 껴볼게요. 네. 에디트. 네. 역시 EFS라고 있는데 일종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윈도우즈로 같은 뭐 학교나 뭐 그런 데서 PC를 쓰다 보면 파일 공유하기, 폴더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공유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그런 거는 약간 윈도우즈에 내장된 기능이고 전문적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그렇게 약간 그 내용도 딥다이브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공용으로 쓰는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공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수나 네트워크로 완전히 어태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역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 EFS라고 있죠. Managed File Storage. 그래서 여러 EC2, 여러 서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만든 게 있다면 그걸 눌러서 어태치를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EC2 콘솔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었어요. EBS 볼륨 같은 거는 필수였기 때문에 다 있었지만 EFS 같은 거는 직접 만들고 EC2 서버를 띄우고 그 다음에 EF의 설정을 EC2에서 마운트 시켜주고, 결국 이런 게 원래 컴퓨터 명령어나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어떤 설치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 작업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자동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에 뭐가 있는지 봐볼까요? 도메인 조인. 저도 이거 처음 들어 오랜만에 들어. AWS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마 AD라고 대표적인 게 AD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액티브 디렉토리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쓰는 경우에는 회사 PC를 쓰게 되면 송주영 무슨 팀 이렇게 하면서 PC 딱 박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느 곳에서나 중앙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소속과 팀과 그것들을 중앙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부분 디렉토리 서비스나 뭐 싱글 사인드 온 서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에 연결을 할래? 만들어져 있으면 연결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게 되고, 보통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서버 접근 제어 서비스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서버 접근 제어 서비스. 근데 윈도우즈나 개인 PC,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PC는 개인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보안상 많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강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너무 회사에 다 알려지는 게 아닌가라고 뭐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들의 사원들마다 그거는 그 AD 이 서비스의 설정에 따라 달렸습니다. 진짜 그 대학교 옛날에 코로나 때 대학교 수강할 때 보면은 막 시간 지나면은 그 학생들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여기의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M은 AWS의 아이덴티티
이제 그 서비스인데 접근 제어 서비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주피터 송이라는 AWS의 루트 어카운트라고 불리는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접속한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AWS도 이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 강의에다가 이제 나중에 쉽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 그 사람들마다 권한을 또 다 줄 수 있어요. AWS는 수만 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가 몇백 개 되고 곱하기 거기에다가 권한들 하다 보면은 수만 개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그 EC2에다가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네임은 뭘로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호스트네임을 DNS 호스트네임으로 할 거냐, 뭐 IP네임으로 할 거냐 할 건데 저는 IP네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오토 리커버리. 이건 뭔지 처음 봤네요. 네. 요거는 그거네요. AWS가 아무래도 실제 컴퓨터를 개인한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컴퓨터가 있고 그 위에 가상 컴퓨터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경우에요. 나는 진짜 그걸 컴퓨터처럼 쓰지만 그러다 보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컴퓨터라는 동작이. 그러면 이 인스턴스 시스템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탱이가 가버리면 그냥 그거를 아마 리스타트를 자동으로 할래 말래 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디폴트가 뭔지 아마 이네이블인 것 같아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셧다운 비헤이비어. 아마 셧다운 비헤이비어는 인스턴스를 셧다운 할 때 OS 레벨에서 이거를 그냥 지워버릴지, 그리고 EC2는 스탑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스탑이라는 기능.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스타트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든지 스타트해서 런칭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 EC2의 비용은 내지 않지만 디스크의 비용만 낸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디폴트 셧다운을 어떻게 할 거냐. 셧다운 비헤이비어가 OS 레벨에서 일어날 때 보통 스탑으로 씁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 하이버네이트라는 기능은 조금 복잡한데 이 현재의 컴퓨터 상태를 우리가 맥이나 윈도우즈를 노트북을 썼다가 컴퓨터 문짝을 닫으면 컴퓨터가 윙 돌다가 툭 꺼져요. 근데 컴퓨터를 열면은 여러분 다 똑같이 내 화면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것들을 사실 어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현재 상태를 어디다가 이렇게 세이브 파일을 해놓고 다시 전원이 켜졌을 때 그걸 그 모습 그대로 로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장점은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보다 컴퓨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게 훨씬 더 내 원래 작업 형태로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 하지만 장단점도 있어요. 메모리를 계속 소모합니다. 메모리를 약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영역의 메모리에 있는 걸 풀덤프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구조는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랑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있고 인간의 뇌에 있는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장소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레이어 1 캐시라고 부르는 CPU에 가장 빨리 붙어있는 캐시입니다. 가장 내가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기억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빠른, 우리가 램이라고 불러요. 램. 그 램 역할을 하는 캐시. 그리고 에런도 L2, L3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SSD나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그 영구 기억 보존 저장소.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보면은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자 탁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로드 과정과 컴퓨터 로드 과정이 비슷해요. 속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CPU가 단순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참고로 전기신호로 도는 걸 보면은 인체가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탑 프로텍션은 스탑할 때 너 이거 진짜 스탑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디세이블 할 겁니다. 왜냐면 실수로 스탑하게 되면 내가 현재 작업 중인 게 다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워드 파일 작성할 때 저장 안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드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컴퓨터 서버는 꺼지면 안 되니까 그 서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테일드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을 쓰면 자동으로 얘가 윈도우즈 PC든 리눅스 PC든 아마존 PC든 항상 내가 현재 CPU를 얼마큼 쓰고 있고 메모리를 얼마큼 쓰고 있고 하드디스크를 얼마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어느 저장소에 계속 맴돌다가 저장되고 맴돌다가 저장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뽑아다가 이제 외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참고로 여기도 모니터링 이렇게 보면은 아직 로드가 켜진지 안 돼서 얼마 로드가 안 되는 건데 2 weeks 옛날에 썼었던 이렇게 메모리, CPU, 네트워크를 얼마큼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드 모니터링 하면 그 항목들이 더 많아지고 그 가져오는 볼 수 있는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갖고 오는 것도 어느 저장소에 담는 거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키면은 돈이 더 나간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켜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이나 주로 중요하지 않는 유저, 고객들한테 경험하게 하지 않는 서비스들한테는 꺼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근데 이런 모니터링이라는 솔루션이 엄청 많아요. 오픈소스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 다이나트레이스가 같이 데이터도 이 두 개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두 개인데 지금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자나 어쨌든 이런 직군에서는 그런 서버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잘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잘해주는 거, 그래프를 이쁘게 만들어준다거나 추가 기능을 넣어준다거나 프로세스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세이블 그리고 이제 크레딧 플레이스먼트 그룹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쳐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거는 반응 속도가 게임 중만 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반응 속도가 진짜 극한으로 빨라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 A 구역에서 B 구역에서 아무리 광통신을 하던다 하더라도 그게 1ms, 5ms, 10ms 늘어나게 되면은 유저한테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꽤 긴 소요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대역폭이 커지고 레이턴시가 짧아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대역폭은 크기가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신청할 때 100메가, 500메가, 1기가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는 대역폭이 커지는 거고 실제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게 있어요. 실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거는 실제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라지게 하려면 실제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다가 엮으면은 실제로 엄청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팟이라고 빌려 쓰는 개념이 있다. 이거 논. 캐퍼시티 레저베이션. 이건 뭐죠? 처음 봤네. 요거는 내가 이 캐퍼시티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용량 예약은 왜냐면 아마존도 서울 리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리전이 있지만 결국 물리적이기 때문에 한계 값이 존재해요. 한계 값이. 근데 이거를 거의 예약으로 해서 내 거는 절대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EC2 체크 페일러 한다거나 스탑한다고 했잖아요. 스탑하고 나서 킬 때
용량이 없어. 용량이 없어. 그래서 킬 수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작은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거의 생기지 않고 큰 인스턴스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자주 생기는 그 방향입니다. 굳이 디폴트 값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테넌시라고 이 하드웨어 인스턴스를 공유해서 쓸 거냐, 어떻게 데디케이트 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래는 두 가지였는데 세 가지로 바뀌었네요. 근데 클라우드는 거의 다 쉐어드를 쓰게 되고 밑으로 가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시 완전히 안정적으로 내가 특정적으로 점유하고 싶을 때, 왜냐면 클라우드는 같이 쓰다 보니까 서로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간섭을 최대한 없게 하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클라우드 3사에서도 이 간섭의 영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쉐어드를 쓴다. 램 디스크는 이런 것도 생겼나? 네, 램을 디스크로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커널 버전을 선택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라이센스 컨피그레이션. 라이센스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는 공짜 라이센스, 프리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쓴다면 공짜여서 선택이 아니고 다른 이제 레드햇이나 윈도우즈나 맥 쓰게 되면 그 라이센스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CPU 옵션. CPU를 내가 한 개를 쓰고 싶다 퍼 코어당 뭐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어 카운트. 그래서 이거를 제약사항이 조금 각 인스턴스 타입마다 제약사항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겠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라고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메타데이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떤 우리가 기기가 있다고 냉장고가 있다고 치면은 냉장고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PC에도 이 PC의 CPU가 몇 개야? 어디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그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보통 얘기합니다. 메타데이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속성 정보라고 뭐 얘기하는데 일단 구조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EC2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EC2에 대한 설명서, 약간 이렇게 이해하려면 편하려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거 기본값이 enable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메타데이터를 갖고 오는 버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버전 1만 있었는데 버전 2가 생겼거든요. 토큰이라는 게 생겼는데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1 and 2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리스폰스 홉 리밋. 아마 이거는 메타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제 생각에는 갔다 올 때 토큰을 한번 갔다 와서 몇 번씩을 갔다 왔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AWS에서 이런 것들도 제약이 걸리고 아마존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조금 오용하게 되면은 조금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제약사항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리밋을 건다고. Allow tags enable metadata. 네, 인스턴스 태그라고 EC2에다가 태그라고 그 EC2 인스턴스에다가 또 태그라는 정보를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누른 다음에 이 네임조차도 태그거든요.
이 태그라는 의미가 요즘 항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태그가 난 이렇게 네임, 뭐 퍼포즈,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너, 주형성 이렇게 이 정보들을 입력해서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뭐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그 태그즈 정보를 포함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너가 누구 거야 하면은 제가 눌렸나요? 잠깐만. 아마 끝이나 앞에 붙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오너 이렇게 붙여줘서 이 주인이 누구다. 여러 사람이 쓰면 이 주인이 표시되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그 값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EC2 인스턴스가 최초로 실행될 때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이거 차이 나왔네요. 컴퓨터 프로세서의 설계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 X8664는 인텔과 AMD에서 개발됐고 데스크톱 노트북 우리가 거의 사용하던 것들이 사실 옛날에는 X8664였어요. 64비트 확장 버전의 오리지널 X86 뭐 이렇게 항상 제공합니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에 적합하면서 하드웨어 호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64라는 ARM이라는 회사 최근에 어느 회사한테 인수됐는데 ARM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개발됐으며 모바일 기기나 이 조그만 PC에 썼는데 배터리 수명을 중시하는 모빌 기기에서 많이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ARM 아키텍처를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그 최애 앞단을 쓴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과 아마존이에요. 애플이 이제 M1, M2, M3 지금 4월달이니까 2024년 4월달이니까 M3가 이제 날개를 펼치고 다니고 있는데 M이 붙은 X86은 아니 M이 붙은 맥북은 ARM 기반으로 만들어진 맥북이에요. 성능이 절대 예전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애플에서 그 ARM 기반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RM64가 약간 저전력 굉장히 중요하죠. 저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얘네가 더 빨랐었는데 얘네가 더 느리다. 원래 이런 관계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깨지고 있다. 역시 AWS 측에서도 그런 칩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AMD가 사실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을 약간 되게 희한하게도 인텔의 그 칩을 사용하던 맥북 같은 애들이 이제 자신들의 칩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그 하드웨어 역량도 네. 자, 그리고 착착착착 요즘 이렇게 참 잘해줘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배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넣게 되면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슉 돌아가지고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작업을 뭔가 할 때 내가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많거나 여러 가지면은 이걸 정말 길게 넣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넣으려면은 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되게 옛날 버전이어서 이거 필요한 거 이거랑 텔넷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톰캣을 설치할 거예요. 아마 톰캣을 설치하려면 자바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JDK나 AWS가 제공하는 코렉터를 아마 자동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굳이 다른 거 이건 정말 옛날 방식 지금도 쓰이는 방식인데요. 이거 리눅스에서 이제 리눅스에서 그 시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 건데 이제는 잘 안 써요. 이건 뭐지? 네, 번역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만 해보고 실제로 텔넷이란 프로그램에 깔려있지 않은데 깔려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런치 인스턴스 하면 그 작업이 주룩주룩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벌써 러닝이 된다고 했죠. 태그를 안 붙였기 때문에. 네, EC2 인스턴스를 벌써 이렇게 다 만들게 됐고요. 이번에는 좀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고 여기서 이 서버를 접속을 해볼 거예요. SSH 명령어라는 거는 보통 맥에는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만 나타났어요. 네, 실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겼는지 모르겠네. 네,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러닝, 이니셜라이징 하면 그 이니셜라이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거. 인프런 이 키를 지정하고 최초의 아마존 선택을 하면은 이 유저가 됩니다. 그리고 포트가 22번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접속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텔넷 한번 봐볼까요? 텔넷 커맨드 not found네. 정말 오타냈나? 여기서 issue 메타데이터라고 치면은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타데이터 정보는 AMI ID가 뭐고 그 아마존 리눅스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블릭 키를 얘기해요. 그리고 sudo yum install telnet yum install 오타 없는데 제가 y를 안 붙여줬네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딱 붙이면 y yes 찰 거야? 설치 옵션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sudo yum install -y telnet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컴플리트가 되는데 그게 없어서 fail 됐다. 톱캣을 설치하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인데 혹시나 해서 유저 데이터를 수정해 볼 수 있나 봐보죠. 유저 데이터. 네, 스탑하고 수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게 다 설치되면 컴플리트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스탑, 리부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탑하고 아까 -y 옵션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자격증 공부로 AWS를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충 훑어보고 당장 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AWS를 EC2 하나 항목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무엇인가 만들면서 배우는 거고 중간에 광고는 아니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를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강의가 인프로네 테라폼으로 검색하면 요거 처음 시작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AWS 테라폼. 제가 AWS와 테라폼을 같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AWS를 쓴다는 거는 사실 나중에 코드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고. 그리고 중국 강의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도 만들어 놨어요. 연관 강의 없어? 연관 강의? 네, 연관 강의. 네, 이것도 최근에 만든 강의인데 중급자들을 위한 강의. 그래서 잠깐의 깨알 광고를 하고 자, 멈췄습니다. 다시 에디트 슈데이터 Y 세이브. 자, 제가 이거 굳이 세이브한 이유는 여기에 런치 똑같은 설정으로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거랑 제가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이 반복 작업을 하려면 귀찮잖아요. 이 반복적인 작업을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Launch More Like Thi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설정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면은 이렇게 러닝 또 이거 러닝은 또 시켜야 동작하네. 이걸 여러분 모른다고 쟤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의 접근 방법은 이렇게 콘솔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콘솔은 가끔씩 내 부족한 지식을 채울 때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취업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만 제가 이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지금 회사에 지금 직급으로 지금 받았던 뭐 예전부터 그렇게 일을 뭐 잘할 수 있었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인증은 송주영 AWS로 검색해달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영석님 뭐니 주영석님의 발표를 보고 뭐 감격을 받았니 뭐 어쨌든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게 아니다. 자, 이니셜라이징이 되고 런치가 되면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체크의 속도도 인스턴스 성능이 좋으면 더 빠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미지 앤 템플릿. 짠! 그래서 테스트 2. 설정이 위에서 밑에서 설정한 게 아까 거랑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짠! 키페어는 뭐 설정하라고 하네요. 왜냐면 이건 좀 보안 문제니까 넣어준 것 같아요. 런치. 그러면 이것도 테스트 2 하면서 똑같은 설정으로 똑같은 인스턴스 아까 아마존 OS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스탑했다가 스타트하면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엘라스틱 IP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얼로케이트 시킬 수 이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액션 얼로케이트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어소시에이트 시켜서 인스턴스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얘는 계속 스탑했다가 껐다가 해도 43203, 203 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P를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엘라스틱 IP에 들어가서 이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43201 81247 43201 81247 저거였는데 아까 네 들어갔죠. 그리고 얘로 들어가지 말고 두 번째 만든 놈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만든 놈. 예. 요거는 이제 팁인데 나중에 제 유튜브 영상 EC2 접속하기 그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 들어가? 런치 more like this인데 이런 펍 서브넷 아이디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네요.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똑같은 컨피그레이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어떤 거에 따라서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아마 뭐 AWS 이미지나 몇 가지만 똑같이 한 거지 이런 몇 가지 상세한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DB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브넷을 옮길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만들었으면 그 EC2는 그 서브넷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런치 more like this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름 갖고 요거 설정 갖고 사이즈 갖고 키페어는 원래 이제 설치해 주는 거고 서브넷은 다르네요, 여러분. 서브넷은 다르네요. 이건 설정해 줘야 되고 오토 사인 똑같고 이그지스팅 시큐리티 그룹 똑같고 디스크 똑같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저것만 다르네요. 저거 몇 가지 지금 제가 이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아까 이것만 다르더라. 유저 데이터도 똑같은데 이거 인스턴스 타입 다 똑같은데 이 서브넷 설정과 아까 키페어 네임이 다르더라. 그래서 접속이 안 된 겁니다. 네, 저도 저 런치모어 라이크 디스를 현업에서 여러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안 씁니다. 런치모어 라이크 디스를 거의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어떤 걸 많이 쓰게 되냐면 여기다가 서버에 대한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런치모어 라이크 디스로 만든다고 그 했었던 서버 작업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건 여기에 인스턴스 이미지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이미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러면 이 내용, 그 컴퓨터의 내용을 아주 이미지로 만들어서 똑 닮은이 아니라 똑같은 설정,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정한 안에 작업까지도 완벽하게 거의 똑같은 애를 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 AMI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걔랑 안에 디스크 내용을 저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순간의 스냅샷 형태인 거죠. 스냅샷 형태. 사진 찍듯이 그 컴퓨터를 딱 사진 찍어서 만든 거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인스턴스.
텔넷 설치되어 있죠. 톰캣 네 설치되어 있죠. 아까 제가 EC2 메타데이터 네 요거 두 개가 잘 들어가서 설치가 완료됐다. 네, 여기까지 EC2를 상세히 파보는 작업을 했고요. 굳이 제가 지금 이거 두 개 만든 이유는 이제 LB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가는 로드 밸런서를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보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생각보다 길지만 이 연속 강의를 쭉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AWS 초심자, 초보자라면 꼭 들으십시오. 오늘도 완강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도 정말 초심자들에게 좋은 강의, 일단 좋은 강의, 중급 강의는 저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퍼붓는 거기 때문에 강의 자료도 그때는 진실음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프라넷 공유되어 있다는 거, 송주영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인프라넷에서 송주영.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죠. 저 여기서도 발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발표도 한번 봐보시고, 네, 2024년도 발표할 생각인데 뽑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해서 잘 뽑아서 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가 지금 이 메인 페이지에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